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가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형성되면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영국 영란은행의 경기부양책과 국제유가 상승은 호재로 작용했지만 엇갈린 경기 지표는 악재였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전일보다 0.02%, 0.13% 오른 반면에 다우지수는 0.02% 내리면서 18,352.0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망치를 소폭 상회했지만 고용시장이 호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3,000건 늘어난 26만 9천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의 전망치인 26만 5천 건보다는 4천 건이 많았습니다. 제조업 지표도 2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6월 미국 공장 신규 주문이 전월 대비 1.5%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의 전망치 1.9% 감소보다는 개선된 수준이지만 5월 조정치 1.2% 감소보다는 나빠졌습니다. 국제유가는 공급 과잉 우려 해소와 저가 매수세 유입 등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9월 인도분은 전일보다 2.7% 오른 배럴당 41달러 93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예정된 대로 기준금리를 0.25%로 내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중앙은행은 국채 매입 규모를 600억 파운드로 늘리고 채권 매입 대상도 기업채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등 예상보다 공격적인 경기 부양 프로그램을 내놨는데요. 오늘 유럽과 미국 증시 상승에 동력이 됐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다우지수가 소폭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있을 고용지표 발표를 주목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미국에서 발표됐던 경제 지표는 나쁘지는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았네요. 자,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소폭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었죠. 코스피는 하루 만에 2,000선 회복을 했었는데요. 외국인과 개인의 순매수에 힘입었었습니다. 자, 오늘 다시 2,000선 재진입 이후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8월 5일 오늘도 글로벌 이슈 정리해보고 국내장 전략까지 짜보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예, 글로벌 이슈 점검해보고 국내장 전략까지 짜보겠습니다. 금요일을 책임질 마켓 리더 소개해드려야겠죠. 메리츠점검증권의 김민수 부장님을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서 미국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우지수가 소폭 내렸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있을 고용지표에 조금 더 집중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고요.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는 상승세였는데 먼저 미국과 유럽 증시 마감 상황부터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먼저 유럽 시장부터 잠깐 살펴본다고 한다면요. 대표적으로 영국의 상승세가 가장 눈에 띄는 상황이고 한 1.5% 가까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 밖에 프랑스나 독일도 0.5%대 상승세를 보였는데 무엇보다 이제 영란은행 쪽에서 나왔던 경기 부양책이 유럽 시장을 끌어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영란은행이 2009년 3월 이후에 그래도 0.5% 금리에서 0.25%
쪽으로 그래서 약 한 0.25% 포인트를 금리를 인하를 했죠. 그런 가운데 6개월 내 600억 파운드의 자산 매입. 그래서 지금 규모보다 한 4,350억 파운드까지 양적 완화의 규모가 늘어나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회사 측까지 100억 파운드를 매입한다라는 부분들까지 봤었을 때 일단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지금 영국에서 먼저 경기부양책과 관련된 뉴스가 나왔다는 부분들은 그래도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눈이 많이 돌려있는, 즉 각국 정부들이 경기부양책을 쓴다라는 쪽에 또 다른 확신을 가져온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시장이 아무래도 반응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유럽 시장의 반응을 그대로 받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모습들이었는데 말씀하셨듯이 오늘 밤에 발표될 고용지표 관련된 부분들을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따라서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 나스닥 지수는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제조업 지표가 2개월 연속으로 안 좋아지는 모습들이 또 부담이 됐던 상황들이고요. 공장 신규 주문이나 내구재 주문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상황 쪽에서 그래도 유가는 2.7% 상승하면서 41달러대를 회복을 했는데 이제 미국의 원유 재고는 감소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지지만 오페크에서 7월 산유량이 1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공급과 관련된 뉴스에서 공급의 과잉 상태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벗어나진 못했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한때 배럴당 40달러 선을 붕괴시키면서 올 초 20달러대에서 회복됐던 유가가 또다시 하락하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낳았는데 최근 이틀간은 반등을 줬습니다. 자, 통상 달러화가 약세이면 유가는 높아지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유가가 낮아지는 상황이 나타나곤 했었는데요.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지연 가능성으로 달러화가 약세인 상황에서도 국제유가가 내리는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지 좀 봐주시고요. 추가 하락과 반등의 기로에 서 있는 유가 흐름 좀 분석해 주십시오. 네, 일단 지금 대표적으로 교과서적인 공식에 의하면은 달러화가 약세가 됐을 때 유가가 강세를 보이는, 그러니까 즉 위험자산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이면서 나오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최근에서 나오는 변화는 그런 기조를 약간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달러화가 다시 약세로 변하는 대표적인 흐름은 최근에 미국이 GDP를 2, 4분기에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에 훨씬 못 미치는 한 1.2% 정도의 성장 쪽으로만 발표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르지 못한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달러화가 약세로 변하는 부분들이고 거기다 유가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한 2달 만에 한 6월 초 같은 경우도 WTI 기준으로 50달러대를 기록했던 부분이 지금 다시 40달러대 초반까지 간다라는 부분들은 이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작용하면서 유가를 끌어내리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흐름을 다 같이 조합을 해보게 되면은 일단 달러화도 마찬가지고 유가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경기나 아니면 전반적인 경제 지표가 따라오지 못하는 흐름들 때문에 동반적으로 어떤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게 맞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무엇보다 이제 유가 같은 경우 최근 들어 한 2달 동안 많이 하락했던 모습이지만은 시장에서 가장 큰 초점은 이 수요와 공급 쪽에서 아무래도 이 공급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는 유가가 초과 공급량이 한 1억 배럴 수준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페크가 산유량을 더 늘리면서 한 3억 배럴 이상까지도 초과 생산분이 나온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에 따르는 글로벌 경기의 개선세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지금은 유가가 급하게 반등할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반기 한 40달러대 위쪽에서 어느 정도 좀 횡보세나 아니면 정체의 흐름들을 보이면서 강한 상승의 턴어라운드도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가가 급등락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그만큼 적어지는 거니까 앞으로 유가 흐름도 잘 짚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미 앞서서도 이제 얘기를 나눠주셨다시피 오늘 영국이 7년 만에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단행시켰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이 영국 경제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것인지 좀 실효성에 대해서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이제 바라보는 시각은 이제 이번에 영란은행의 정책을 통해서 가장 먼저 글로벌 각국의 이제 정부에서
아무래도 경기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는 신경을 쓰겠다라는 쪽에 대한 확신이 쓰는 게 가장 큰 기대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는 계속 각국 정부가 통화 정책 중심으로 그리고 자산 매입이라고 하는 양적 완화 쪽으로 계속 드라이브를 걸면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과거 대비해서 효과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유럽 쪽에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금리가 좀 높았었던 어떤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는 수준 쪽에서 그보다 나았던 영국까지도 금리를 손대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제 처음에는 어떤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그리고 유동성 증가에 따른 기대감들이 커질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이 실질적인 경제 지표의 호조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어떤 주식시장에도 실망감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변화들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경제지표가 개선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영국에 앞서서 일본에서도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또 양적 완화책을 내놨었는데요. 이와타 일본은행 부총리가 현재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BOJ의 통화정책 또 정부의 재정정책이 헬리콥터 머니와는 성격이 다르다라고 선을 확실하게 그은 것 같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그 배경 좀 봐주십시오. 네, 어제 부총재, 뱅크 오브 재팬의 부총재 발언 때문에 외환시장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상당히 크게 출렁였던 부분들이 나왔는데요. 오전장에는, 크게 좀 밀렸다가 오후장에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변동성을 좀 보여줬던 상황들인데, 일단 지금, 부총재 발언 쪽에서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017년 중까지 2% 정도까지 끌어올리는 데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가 힘들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고요. 그중에서 이제 해외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좀 우려감도 좀 커졌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그에 따른 쪽으로 봤었을 때 이 부총재 같은 경우 어떤 금융 완화에 대해서 대담하게 실행을 해서 이 완만한 인플레이션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한 사람이었고 거기다가 만약에 2%까지 2년 내에 끌어올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퇴하겠다까지 하는 강공의 흐름을 보였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얘기를 한다는 거는 상당히 좀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모습이 아닐까라고 시장은 해석을 해서 어제 그렇게 시장의 출렁임이 이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많이 얘기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겠지만은 일본은행이 더 이상 통화정책 중심으로만 쓸 수 있는 한계를 계속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일본 시장의 부분에 대한 한계 부분들 계속 확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국내 증시 움직임일 텐데요. 코스피의 단기 하락 국면이 시작됐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제는 소폭 오르면서 하루 만에 2,000선을 다시 회복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앞으로 국내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가면 좋겠습니까? 오늘 금요일이네요. 네, 일단 금요일 장세인데 일단 유럽 시장의 분위기와 같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래도 분위기가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2,000선 중심의 싸움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무엇보다 이제 모멘텀이 부족한 가운데 작은 이슈 가지고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그래도 최근 들어서 나왔던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강화시키면서 나왔던 부분 쪽에서 외국인의 동향들, 특히 주식시장 쪽으로 다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들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지금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지수의 흔들림이 그래도 그렇게 크게 이어지지 않는 제약적인 모습들 쪽에서 무엇보다 이제 업종이나 종목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지만은 지금 시장에서는 뚜렷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IT 업종에 대한 강세가 가장 뚜렷하게 나오는 부분인 만큼 특히 가장 주도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부터 디스플레이 업종 이쪽에 대해서는 하반기에서도 시장이 계속 쏠림 쪽으로 이어지면서 나오는 경향들이 크기 때문에 이에 따른 흐름들은 계속 눌림목을 찾아서 공략하는 전략이 그나마 시장에서 가장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들이 어제 국내 시장에서 다시 순매수로 돌아서긴 했는데 매수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의 주식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금요일에 마켓 리더와 함께했습니다. 메리츠정금증권의 김민수 부장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급 리더 시간인데요. 먼저 어제장 수급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살펴볼게요. 어제 코스피 지수는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0.26% 오른 2,000포인트가 어제 종가였죠.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472억 원, 384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고요. 반면에 기관이 1,090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 상황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도 0.5% 오르면서 701로 거래를 마쳤는데 나흘 만에 반등 이었습니다. 역시 투자 주체는 개인과 외국인이었습니다. 215억 원, 321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고요. 기관은 452억 원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놨습니다. 자, 이어서 어제자 기준으로 거래소 내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을 샀는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NC소프트, 아모레퍼시픽, SK이노베이션, 하나테크금까지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기관은 삼성전기, 삼성 SDI, 삼성 SDS, KCC 순으로 순매수했는데 역시나 IT 종목을 가장 많이 담았던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 상황 살펴볼까요?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요. 에스팜, 파라다이스, 포스코 ICT, CJ E&M, 솔브레인 순으로 가장 많이 포트에 담은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AP시스템과 셀트리온, 메디톡스, 카카오, 롯데 시스템즈까지 포트에 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전일장 수급 특징주 분석해 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을 전화로 만나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다시 2000선 올라와서 기분은 일단 좋았습니다. 어제장 수급 특징주 코스피 쪽부터 봐주시겠어요? 네, 코스피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관 매수 종목 중에서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기관들이 계속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인데 그 중에서 매수 1위에 올라온 삼성전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구조조정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희망퇴직을 실시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퇴직금 그리고 위로금과 같은 그런 일시적인 일회성 비용이 증가한 2분기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일회성 비용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본적인 어떤 그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흔들리지 않았던 걸 봐서는 일회성 비용에 기인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2분기 연결 실적을 보면은 영업이익이 152억, 그리고 요 부분은 1분기보다는 약 한 65% 정도 증가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보고요.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는 83% 정도 감소를 했죠. 물론 주가도 그래서 계속 거의 반토막 수준까지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 하지만 이제 하반기 들어서 이제 3분기부터 해서는 점진적으로 이제 실적 개선세가 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일회성 비용도 3분기에도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긴 하겠지만 2분기만큼 그렇게 많은 영업이익을 크게 깎아먹는 정도의 비용 발생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관례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IT 성수기 실적이 보통 3, 4분기에 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서플라이 체인이 부품 서플라이 체인 업황이 이제 반등하는 측면이 크거든요. 그래서 3분기에는 매출 성장이 상당히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성수기의 진입에 따라서 이제 부품 고객사들의 카메라 모듈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동사의 듀얼 카메라라든가 PLP 전장 부품 이런 쪽에서 점진적으로 이제 실적이 좀 다소 좋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로도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자동차 부품 전장 사업 쪽으로 영역을 확장하려는 이제 삼성 그룹 전체적인 어떤 시도에 따라서 어제 상당히 좀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을 했고요. 이제 기사 내용은 삼성전자가 이제 전장 부품 쪽에 진출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오히려 부품 계열사들이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6.5% 뛴 58,000원까지 수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타 삼성 SDI 이런 종목들도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상승폭은 삼성전기가 단연 좀 돋보이지 않았나 싶고요. 아무래도 중국의 전기차 회사 BYD라는 회사가 있는데 BYD죠, BYD 5천억 규모의 이제 지분 투자를 또 결정을 했고 또 자동차 부품 회사를 인수한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 수급을 보면 기관 매수 1위 종목이기도 하지만은 또 삼성전기는 외국인들도 어제 또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매수를 해줬고요.
기관 쪽에서는 뭐 매수의 절반가량을 연기금이 좀 담당을 해주면서 바닥권에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은 뭐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기관들이 계속 코스피에서 좀 매도하는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한데, 우리가 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브렉시트 이후에 6월 23일이었나요? 그때부터는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4조 원 이상을 매수를 해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대결, 상당히 좀 흥미있게 좀 지켜볼 부분이고요. 어쨌든 뭐 기관이 그렇게 팔매도 불구하고 삼성전기 계속해서 매수해주고 있다는 측면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계속해서 매물을 좀 내놓고 있는데 삼성전기 어제장에서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이었습니다. 분석해 주셨고요. 이제 코스닥 쪽 볼게요. 코스닥 쪽에서는 어떤 수급 특징주가 눈에 띄셨는지요? 네, 코스닥 쪽에서는 CJ E&M을 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뭐 요즘에 뭐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외교적인 상황까지 좀 맞물려 있는 그런 섹터 중에 한 종목이죠. CJ E&M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분기에는 지금 실적이 다소 좀 미흡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3분기로 들어설수록 실적은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2분기에 실적 예상치는 영업이익이 180억이 넘는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컨센서스를 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최근에 아직 실적 발표 나오기 전입니다만 뭐 한 100억이 줄어든 약 80억에서 85억 정도 수준까지 컨센서스가 낮아졌습니다. 2분기 실적은 뭐 매출액은 3천억 초반, 영업이익은 80억대 수준 정도로 이제 전년 대비해서는 뭐 소폭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정도를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뭐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그 이상의 어떤 뭐 주가가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3분기 들어서는 이제 여름 방학이 지금 이미 뭐 한창인데, 여름 방학뿐만 아니라 이제 추석까지 해서 계속 뭐 부산행이 이제 지난주에 계속 개봉을 했고, 지지난주. 그리고 뭐 제이슨본이라든가 뭐 8월에 또 터널 뭐 이렇게 계속 개봉작들이 나오고, 추석 때까지는 이런 그 매출 증가의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새롭게 또 시작하는 뭐 드라마들도 있습니다. 뭐 TVN에서 시작하는 드라마들도 있고 해서 광고 수익도 2분기보다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라는 이제 긍정적인 예측이 가능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 루머가 한번 좀 세게 동사에 뭐 주가에 크게 훼손하는 그런 루머가 나왔었는데, 8월 2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중국에 이제 그 광전총국이라고 있습니다. 광전총국이 이제 뭐냐면은 라디오나 TV, 영화 산업 같은 거를 이제 관리 감독하는 중국의 이제 그 직속 기구거든요. 공무원 직속 기구인데, 여기서 이제 뭐 한국의 엔터와 관련된 제재설이 이제 나왔습니다. 뭐 연예인들의 뭐 한국 연예인들이 그 나오는 프로그램의 방영을 금지한다던가 출연 금지를 시킨다던가 이런 내용이 뭐 상당히 저도 그 뭐 찌라시를 받아봤는데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그렇게 뭐 중국 당국에서 발표한 부분은 없어서 좀 루머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국제적으로 이제 사드와 관련돼서 상당히 좀 그 미묘한 양국 간의 좀 대립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우리 그 주식시장 기업의 어떤 그 이익까지도 좀 침해받고 있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안 그래도 지금 2000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마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경제 보복이 뭐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마늘 관세율을 10배로 올리니까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 휴대폰하고 폴리에틸렌 수입을 금지를 시키면서 결국은 또 한국이 무릎을 꿇었고요. 또 뭐 중국과 일본 간에도 뭐 히토류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또 그 센카쿠 열도와 관련돼서 히토류 수출을 전면 금지하면서 그 결국 일본이 무릎을 꿇었죠. 지금은 뭐 어떤 전쟁보다도 이렇게 경제 전쟁이 사실은 이제 세계적으로 좀 경제 전쟁이 가장 좀 무서운 그런 상황인데, 뭐 우리나라가 참 위상이 참으로 좀 개탄스러울 따름이고요. 다만 이제 뭐 자칭 대국이라고 하는 뭐 중국의 행태, 참 졸렬하고 치졸한 모습인데, 뭐 우리나라의 위상으로서는 현재로서는 뭐 만약에 중국이 경제 보복을 가한다고 했을 때에는 딱히 취할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식적으로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좀 긴장을 하고 우리가 냉정하게 좀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번에 그 한국 엔터와 관련된 제재설은 좀 루머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어떤 중국의 액션이 나올 때까지는 그런 부분들은 좀 차치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지금 수급상이 사실 뭐 기관 쪽에서는 좀 뭐 크게 매수가 들어오는 쪽은 없고 좀 외국인들이 소폭 그나마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그 외국인들의 매수도 뭐 이렇게 눈에 띄게 뭐 엄청나게 매수해준다 이런 측면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다중바닥을 형성하면서 지금 현재 6만 원대 초반에는 그 바닥권이라고 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좀 리바운딩은 좀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요. 이제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역시나 그 2분기보다 3분기 어떤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이 사실 본질적인 내용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코스닥 시장까지 어제장 수급 특징주 분석해봤습니다. HMC 투자증권의 최희생 차장님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브렉시트 탈퇴를 결정한 이후로 두 번째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시켰습니다. 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건데요. 이 같은 결정이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력이 있을지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키움증권 유동원 글로벌 투자 전략 팀장님을 전화로 연결해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영국 영란은행이 7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시켰습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로 영국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그 배경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금리 인하가 있었던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실질적인 기준금리를 0.25% 인하해서 0.25% 기준금리를 적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브렉시트가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하락이라든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상정을 했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영란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지를 않았죠. 하지만 7월달 회의 내용의 의사록에서 향후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해왔었고 이것이 지금 행동에 옮겨졌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양적 완화 규모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600억 파운드 채권 매수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고요. 총 QE 그러니까 퀀티티브 이징, 그러니까 양적 완화 규모가 4,350억 파운드로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뭐 실업률 자체는 안정적인데 4.9% 정도 수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 5.4%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금 상존하기 때문에 미리 금리 인하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것이 뭐 7년 반 만에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2017년에 경제 성장률 예상치가 과거에는 뭐 한 2%대 초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하향 조정을 크게 해서 0.8% 성장 정도로밖에 안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영국은 브렉시트를 결정한 이후로 실업률도 걱정이 되고 또 경제 위축도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영국 영란은행이 이번 통화정책회의를 통해서 어떤 완화책을 내놓은 것인지 주요 핵심 내용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의 기준금리를 0.25% 인하를 했습니다. 과거 0.5%였던 것을 0.25%, 7년 반 만에 금리 인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 한 100억 파운드 정도 양적 완화 규모에서 200억 파운드, 그 다음에 지금 400억에서 또 다시 600억으로 누릴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총, 관련된, 양적 완화 규모가 4,350억 파운드로 확대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예, 영국 영란은행이 추가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자 영국 파운드화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문가들은 파운드화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뭐 실질적으로 저희도 뭐 거의 한 달 전에 브렉시트가 나왔을 때 파운드가 절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규모 자체가 뭐 적어도 한 20% 정도 절하가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절하가 되는 상황이 나왔고 지난달에는 뭐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서 파운드가 다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이번에 금리 인하와 함께 절하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가적으로 뭐 낮게는 5%
크게는 10%까지도 절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에 유럽과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고 어제 국내 아시아 쪽에서도 훈풍이 일었었습니다. 이번 BOE 발표가 향후 글로벌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네,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글로벌 증시 자체가 조금 조정을 받는 기간이 나타났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유가가 하락하는 부분이 되었었죠. 과거 2년 동안에 하반기에 유가가 하락을 하고 그다음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지만 이번 올해는 틀릴 것이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만큼 오늘 영란은행 발표 내용도 보시고 있지만 어저께 며칠 전이죠. 호주에서 금리 인하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미국에서 금리 인상은 올해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12월 달에 한 번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왔지만 그렇지도 못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재정 확대 정책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지금 재정 확대 정책이 발표가 됐었고요. 향후에 중국, 유럽 그리고 미국까지도 내년 초까지 계속적으로 재정 확대 정책들이 발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글로벌 증시는 오히려 조정이 있을 때 매수를 하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국내 쪽 이슈를 볼게요. 어제 국내 시장에서도 BOE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소폭 오름세를 보였었습니다.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 노동부의 고용 지표를 확인하고 가야 된다라는 관망세가 짙을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잖아요. 국내장 전략 좀 짜주십시오. 네, 한국 시장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를 봤을 때 상승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조정 기간이 좀 길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BOE가 금리를 인하를 했기 때문에 글로벌 금리 자체가 낮게 유지되는 추세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고 향후에 오히려 추가적인 인하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배당 수익률과 국고채 금리의 괴리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연말까지 한국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한 기업 이익률 증가율이 지금 두 자릿수 상승 되고 있고요. 한국의 수출 증가율도 글로벌 경기가 약간씩 상승을 하면서 플러스 전환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조정이 일어났다고 해서 한국 증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투자 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키움증권 유동원 글로벌 투자 전략팀장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2부 시간에는요, 샘플러스의 스타 멘토시죠. 김영구 멘토와 함께 글로벌 이슈 체크해보고 국내장 대응 전략 짜볼 겁니다. 또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샘플러스의 강동일 멘토와 함께 오늘장 어떤 전략이 맞을지 분석해 드릴 테니까요. 잠시 후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도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